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세무역 아카데미에서 무역 및 지재권 법률 분쟁 대응 방안 강의를 맡은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무역, 관세, 해상, 비즈니스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ACI 로그룹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해상법 전문 변호사, 관세사이기도 합니다. 저에 관한 이력은 이 슬라이드에 바이오그래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강의는 시청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법적 의견이 아님을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한국 수출 기업과 또 미주에 계시는 미국 기업들 간의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무역 관련 법률 분쟁, 두 번째로 물류 관련 법률 분쟁, 그리고 수출입 관련 미정부 규제 대응, 수출입 관련 법률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출 대금 추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미국 내 소송 절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 관련 법률 분쟁 방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고, 법 규정이나 이론을 안내하기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역 관련 법률 분쟁인데요. 이 무역 관련 법률 분쟁은 셀러, 즉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구매 계약을 취소하여 수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또는 수입자가 수출회사의 지재권을 오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수출한 상품이 미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았다거나 또 화물이 억류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분쟁, 거래 사기,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도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약간 바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제품 하자 클레임이라든지 또는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 지재권 문제 소송, 그리고 또 이 수입한 상품에 대한 제3자가 이 수입자를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사기 등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또 분쟁 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역 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무역 계약은 한쪽이 오퍼를 이렇게 내면 상대방이 이 오퍼를 받는 것으로 시사를 하죠. 이 무역 계약이 성립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두로 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구두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전화로 하신 그 커뮤니케이션 계약이나 또는 약속 같은 것들을 반드시 이메일로 이렇게 한번 컨펌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계약에서 이 셀러들, 즉 수출자들이 해야 되는 책임은 물론 그 물건이 컨포미티, 소위 말해서 잘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이 입장에서는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계약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계약 위반이 정말 소송까지 가는 그런 material, 그런 계약 위반이 있고, 나중에 그냥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그런 마이너한 계약 위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점은 이 분쟁 시에 셀러와 바이어 간에 자기들의 그 보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손해 보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보상이 보통 거래의 금액 정도의 보상이 원칙이긴 한데 그것을 넘어서 이 기회비용 등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방 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이 시즈너블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충분히 입장을 통보해서 이게 서프라이즈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을 해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reasonable, seasonable notification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역거래 계약은, 이 무역거래는 CISG라 그래서 이 United Nations Convention이죠.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이 CISG라고 약자를 쓰고 있는데,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유엔의 협약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이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 UCC라 그래가지고 상법이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좀 비슷하고 실질적으로는 CISG가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조문들을 좀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뭐 이게 좀 이론인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purchase order PO잖아요. 이 PO를 보내고 그냥 이 PO를 계약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뭐 이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PO 뒷면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 이런 조항들이 주로 이 PO는 바이어들이 작성해서 셀러에게 보내죠. 근데 이제 한국 셀러 입장에서는 이 PO 조항에 또 문제가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장을 안 받으셔도 좋아요. 일단은 그렇게 이메일을 던져주시는 게 좋고요. 이 내용을 뭐 다 읽어보기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전에 그 포레버 21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입자들이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주는 그런 PO들은 굉장히 바이어들에게 유리하게, 가끔씩은 너무 지나치게 독소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세한 조항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무역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물론 PO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품질 조건이나 수량 조건, 가격 조건, 선적 조건, 또는 결제 조건, 보험 조건, 뭐 이런 내용들이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 소재 기업들이 뭐 이런 PO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인보이스들이 발행하죠. 인보이스들이 발행되는데, 이런 그 인보이스를 조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앞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할 때 한국 소재 기업들이 또 그 미국 소재 기업들과 소송을 할 때 보면 소송이 어느 법정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분쟁 해결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쟁 해결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뭐 한국 기업도 대리해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도 많이 해봤고, 반대로 미국 기업을 대리해서 한국 기업 소송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법정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쟁 해결 조건도 계약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인보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인보이스는 이건 좀 인보이스는 뭐 한국에서 발행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발행했다고 쳤을 때, 인보이스는 우리가 보통 가격이나 뭐 수량 뭐 그런 정보들을 기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페이먼트 텀이라든지, 여기 보면 페이먼트 TT라고 되어 있죠. 페이먼트 텀이라든지 딜리버리 조건, 여기 보면 CFR 로스앤젤레스 US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품목 번호, HS 코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심지어 그 FDA 등록 번호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좋겠는데, 이런 많은 정보들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무역 분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역 실무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출입 프로세스입니다. 전형적으로 수출자가 선적 계약을 하죠. 선적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륙 운송을 해가지고, 또 선적을 하면 선박회사가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Bill of Lading. 그리고 나서 화물이 도착하면 이제 Arrival Notice라 그래가지고 화물 도착 통지를 하죠. 도착 확인을, 이런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약간 영어로 도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바이어가 import of record라 그러죠. 이 바이어가 이 PO를 보냅니다. PO에다가 깨알같이 뒷면에 조건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셀러는 오더가 들어왔네? 그리고 인보이스를 보내죠. 인보이스를 보내고 FOB 조건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셀러가 뭐 선박회사를 통해서 이 매니팩처로부터 구입한 이 상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 회사는 하우스 빌 오브 레이딩을 발행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디스차징 폴트에 있는, 즉 미국 쪽에 있는 이 자기들의 그 에이전트, 물류회사 에이전트들에다 요청을 해서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어는 이런 PO나 인보이스를 주고받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인보이스나 빌 오브 레이딩이나 패킹 리스트 같은 것들을 카스텀 브로커에게 전달해서 통관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수입 물품을 받으면 자기들의 그 최종적인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무역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국제 매매 계약에서 이 PO와 인보이스, 펄처스 오더와 인보이스와 이 빌 오브 레이딩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죠? 이 펄처스 오더는 제가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고, 그리고 또 펄처스 오더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운송 조건, 인코텀들이 들어가서 이 델리버리를 어떻게 셀러가 어디까지 부담을 지고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이먼트 텀 같은 것도 이 PO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다큐멘트가 매우 중요한데 이 다큐멘트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선화증권의 샘플인데요.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던 샘플입니다. 제가 실제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했기 때문에 제가 선화증권을 보여드립니다. 이 에버그린 라인이라 그래서 세계적인 선박회사죠. 선박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에서 맡은 그 선적에 관한 선화증권인데요. 이 선화증권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negotiable instrument,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그 negotiable 증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contract of carriage, 즉 선박회사와 화주 간의 운송 계약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선적이 된 후에 이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이렇게 주는 그 영수증, 리시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물을 다 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선화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니고시어블이 있고 난 니고시어블이 있는데요. 이 DDL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있는 종류, 오더 BL이라든지 스트레이트 BL이라든지 CWA 빌, 마스터 빌 오브 레이딩, 하우스 빌 오브 레이딩,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지만 마스터 빌 오브 레이딩은 선박회사에서 이슈하는 거고, 하우스 빌 오브 레이딩은 MBOCC라 그래서 중간 운송인이 발행하는 거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드 텀인데요. 이 트레이드 텀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물류 강의 시간에도 설명이 되었겠지만 이 국제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코텀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여 제가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3레터 트레이드 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무엇을 정말 말하고 있는가? 즉, 이 태스크, cost, risk involved. 셀러가 바이어에게 그 판매된 상품을 인도할 때 갖는 그 리스크와 위험 부담과 그리고 비용 그리고 이런 태스크, 즉 뭐 어떻게 핸들해 줘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코팀 2020 매 10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CIF 로스앤젤레스다 이렇게 하면 셀러가 로스앤젤레스까지 이 화물을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뭐 커스트 운임도 내야 되고요, 인슈런스도 이렇게 셀러가 지불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인코텀은 오너십의 그 트랜스퍼, 오너십의 변경이나 또는 상품의 가격 그리고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단순한 이 딜리버리 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전체 그 인코텀에 관한 내용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로 왼쪽 사이드 셀러 입장과 또 바이어 입장이 있는데, 자, 이 왼쪽에 보면 EXW라고 그래서 이 EXW는 이 바이어가 이 셀러 쪽에 가서 물건을 픽업해 오는 것입니다. 즉 셀러는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물건만 내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 반면에 DDP는 셀러가 all the way 화물 선적을 어레인지하고 트러킹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 바이어에게까지 이렇게 물건을 소위 말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딜리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관도 해서 관세도 내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죠. 뭐 바이어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죠. 특별히 최근 운임이 많이 오르고 또 뭐 중국 관세 복잡하고 이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DDP를 아주 선호하죠. 그래서 이 DDP 조건이냐, EXW 조건이냐, 아니면 본선 인도까지만 책임지는 셀러가 책임지는 이 FOB 뭐냐, 아니면은 실제로 도탈 한국까지 운임을 지불하고 보험료 지불하는 이런 CIF냐,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무역 거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요것을 잘 이해만 해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건 아니고요. 간단한 이제 제가 복습 겸 여기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EXW는 여기 나와 있죠. 바이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데스티네이션까지. 셀러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DDP는 아까 제가 그 반대라 그랬죠. 네. 셀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자, FOB는 보면, FOB는 프리 온보드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셀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 위에다가 선적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CFR,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겁니다. 누가? 셀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어는 리스크를 책임지는 겁니다. CIF는 반대로 셀러가 뭐 한다고요? 셀러가 운임과 프레이트까지, 운임과 인슈런스까지 지불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좀 약간 혼돈하고 대체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코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XW, FOB, CIF, DDP,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XW가 셀러는 별로 할 게 없고 바이어가 다 한다. DDP는 반대로 바이어는 특별히 할 거 없고 셀러가 다 한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미국 수입자가
Jmart라고 하고요. 한국에 있는 수출자를 K트레이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을 FOB 부산 시포트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FOB니까 셀러가 선적, 프리온보드 선적할 때까지만 셀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죠? 이 해상 운임은 누가 지불합니까? 당연히 셀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선박에 무사히 잘 실렸어요. 그런데 운송 도중에 during transit, 운송 도중에 이 배가 다 상했어요. 상해서 뭐 풍랑을 만났든지 온도를 잘못 세팅했든지 다 뭐 망가졌어요. 그랬을 때 이 한국에 있는 배 수출자, 셀러가 책임이 있을까요? 네, 답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왜? FOB 조건으로 실려졌죠. 그러면은 화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화물의 소유권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물의 소유권자하고 이 인코터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가? 나중에 그 분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유리하게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피니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충분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조금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은 다 동일하고, 코리안 셀러죠. K트레이딩. 그리고 바이어는 Jmart, US 바이어입니다. 이번에는 CIF로 했어요. CIF LX10볼.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누가 운임을 지불할까요? LA까지. 당연히 셀러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셀러입니다. 그죠? 보험료까지 다 셀러예요. 자, 배가 잘 실렸습니다. 배가 선박 위에 잘 실려서 왔어요. 그러다가 다 망가졌어요. 풍랑을 만나든지 온도 세팅을 잘못했는데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운임을 지불했던 셀러가 지금 셀러가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이 CIF를 했기 때문에 이 셀러가 다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인코텀 조건을 잘 읽어보시면 실제로 CIF를 했다 그래도 셀러가 운임이나 인슈런스를 폐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로 넘어간다? 바이어한테, 선적하는 순간에 바이어한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너십에 대해서는 이 인코텀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많은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좀 다르게 제가 설명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인코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나중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셀러와 바이어 간의 이 분쟁, 매매 계약에 관해서 일어나는 분쟁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 해결하는 제가 아까 그 방법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서로가 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미디에이션이라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 간의 합의를 보는 거죠. 전직 판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대방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마치 뭐 부동산 브로커처럼 우리 쪽에 와서는 우리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가서는 상대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해서 서로가 양보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말하자면 양쪽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미디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arbit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arbitration은 이제 binding arbitration이 있어요. 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미디에이션을 하다가 안 하면 그만해요. 그냥 미디에이션은 어떤 멘토리가 아니고 바인딩이 아닐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미디에이션 합의를 보면 당연히 그게 효력이 있는 거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 arbitration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디에이션은 내가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알비트레이션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알비트레이션 해야 돼요. 이 알비트레이션은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일종의 약식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인포멀한 세팅으로 이 알비트레이터가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거죠. 그 미디에이션과 알비트레이션 차이점은, 미디에이션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유도하는 게 미디에이션이라고 본다면, 알비트레이션은 그냥 판결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보통 우리가 알비트레이션 하면 중간에 뭐 중간 정도에 때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00%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국제 간에도 이런 알비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비트레이션을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일반 소송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알비트레이션이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알비트레이션 같은 것들이 꼭 뭐 최선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리티게이션 하게 되면 스테이트 콜트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연방 부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국제 간에는 당연히 연방 부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략적으로 스테이트 콜트에서 지방 부분이죠. 지방 부분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쪽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은 이 choice of law나 forum selection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느 법정에서, 어느 나라 법정에서 이 소송을 하느냐는 매우, 정말, 뭐라 그럴까, 게임 체인지입니다.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나 상반 간의 합의를 시작할 때, 내가 어느 코트에서 알비트레이션을 할지, 아니면 일종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게 다른 중요한 그런 무역계약 조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류 관련 법률 분쟁을 좀 보겠는데요. 이 물류 관련을 보면 이제 무역회사들이, 화주들이 때때로 운송인, 즉 선박회사나 또는 기사 운송 브로커들과 법정 분쟁을 하게 되죠. 사실 뭐 제가 해왔던 많은 소송들 중에서 뭐 거의 한 20%, 한 30% 정도는 이 운송인과 관계된 소송을 했지 않나 싶네요. 이 이제 주로 하는 소송들을 보면 화물 손상 클레임이죠. 그리고 인도 지연, 영업 손실, 그 연체료 성격에 있는 이 디텐션 디마리지, 이 디텐션 디마리지는 조금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스토리지 개념이 아니면 장비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화물 억류,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린을 건다 그러죠. 저당을 잡죠. 운임을 내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화물을 이제 억류를 하죠. 선박회사들이. 또는 뭐 운송계약 위반, 이런 이슈들로 이제 화주들과 또 물류회사들이 이제 분쟁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화물을 잔뜩 싣고 이제 미국으로 향합니다. 향하면서 뭐 사고를 만나서 화물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분실 등의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겠죠. 생기면 선박회사를 상대로 화물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클레임이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해상의 경우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고 클레임의 경우에는 일단 화물의 그 데미지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즉 어디서 일어나느냐, 배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뭐 터미널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화물이 입고될 때, 터미널에 입고될 때 구조적인 어떤 그 패킹의 문제점인가, 그런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화물 클레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이걸 제가 파트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예를 들면 이 화물 클레임 대해서는 선박
할 수 있고, 오너에도 할 수 있고, 이 선박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약간 좀 특이한데요. 이게 그 배에다가 저당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십 오너, 화주한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를 빌린 용선자, 차러를, 그리고 스티비 도런 컴퍼니. 이 스티비 도런 컴퍼니는 저기죠. 스티비 도런 컴퍼니는 그래서 그죠. 우리 터미널에서 이렇게 화물을 이게 선적하고 또 양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터미널 오퍼레이터, Ship Technical Manager, MBOCC, Trucking Company, Rail Carrier, Seller, 뭐 여러 상대로 이렇게 화물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화물 클레임에 대한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놓치시면 또 안 되죠. 그리고 이 선박 회사 상대로 하는 이 화물 클레임도 이 jurisdiction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겁니다. Limitation of Liability. 이 선박 회사를 상대를 하게 되면 이 책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선박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소송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jurisdiction 이슈뿐만 아니라 일단 책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화물을 손상되어도 이 책임 제한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또한 뭐 일반적으로 선박에서는 이 선화증권의 그 책임 제한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선박 회사들의 그 보험사들이 대형 로펌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들을 고려하면 소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수만 불부터 뭐 수천만 불까지, 천만 불이 넘는 그런 화물 클레임을 선박회사나 항공사들, 뭐 한국 회사들은 제가 다 해봤죠. 양쪽 항공사들 다 소송을 해봤는데요. 사실 대부분 경우 그 힘겨루기가 하다가 합의를 합니다. 95% 이상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임이 발생해서 클레임을 할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로펌을 고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뭐 끝까지 가서 소송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편이라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선박 회사의 이 책임 제한 때문에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임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제 선박 화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악명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커그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떠한 화물이라도 패키지당 500불밖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법인데요. 이런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선박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뭐 태클 투 태클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선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더 익스텐드 돼가지고 선박회사에서 어렌지하는 그 트러킹, 레일까지도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패키지당 500불밖에 지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패키지 정의가 뭐냐? 이 패키지 정의에 관해서도 이거는 뭐 더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패키지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코르트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게 사이즈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죠? 웨이트하고도 관계없어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그 화주들에게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떤 단위로 선적을 했느냐, 어떤 단위로 표기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참 값비싼 이 스틸 코일이 있는데요. 이 코일이 여기 이 컨테이너에 3개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수십만 불을 하더라도 이게 뭐 바다에 빠졌다, 망가졌다 그랬을 때 선박회사에서는 3 곱하기 500, 1500불에 대한 책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송을 반드시 1년 안에, 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서면으로 대한 그 계약서 위반은 4년간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고 나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아요. 제가 이제 선박회사를 리프레젠트 할 때는 사실 이거 화주들이 1년 안에 소송을 못 해가지고 몇백만 불짜리 클레임이 취하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반대로 제가 화주를 이제 대신해서 우리 항공사 뭐 선박회사를 소송할 때도 보면 이런 이제 책임 제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항공 화물도 책임 제한이 또 선박에서 못지않게 아주 더 깐깐하게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런 캐리어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인데요. 이 몬트리올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키로당 22 SDR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유엔에서 협약한 돈 단위죠. 이 달러보다 좀 많아요. 22 SDR밖에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사이에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사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화물은 수백만 불짜리입니다. 화물 손상을 입었는데 이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 제한 때문에 손해본 그 어마운트를 받지 못하고, 물론 책임 제한부터 좀 더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소송을 해도 이 몬트리올 컨벤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몬트리올 협약이나 기타 다른 책임 제한에 관한 법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무역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좀 황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을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또 이런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노티스 리ኳ이먼트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노티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운송을 할 때 항상 보험을 구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화물에 비하면. 대부분의 이제 운송인들이 일으킨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운송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보면 이제 이건 보험사에서 이렇게 준비한 수준인데요. 화물 클레임의 형태인데, 화물을 잘못 릴리즈 해가지고 이 보험 사고 난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항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화주들에게는 참 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은 나중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디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합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비트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대부분의 이런 운송 클레임들은 대부분, 연방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일단 그냥, 전략적으로 스테이트 콜트에 가는 경우도 많고, 선박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들은 그 빌 오브 레이딩 선화 정권 뒤에 포럼 실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느 콜트에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지정돼 있어서 화주들이 아주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그 바이어와 셀러와의 그 분쟁 가운데 분쟁보다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페더럴 마리타임 커미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연방회사위원회인데 이 선박회사나 이 운송회사를 상대로 연방행사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선박 운송사를 상대로 이 FMC 연방회사위원회는 그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어와 셀러 간에 또 바이어와 캐리어 간의 분쟁에 관한 얘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출 수입사들이 결국은 미 정부와의 법률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 수출에 관련해서 미 정부와의 그 규제에 관한 대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법률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수출입을 하는 이 통관 제도를 잠깐 보면 미 관세청의 통관 제도를 보면 한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뭐 맨 처음 그 준비 단계, 그리고 실제로 통관하는 단계, 그리고 통관 서류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미 정부에서 검사하고 또 이 홀드하고 억류하고 압류하고 돈을 릴리즈하고 여러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엔트리, 즉 통관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세관이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입 화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이 화물을 디테인 한다 그러죠. 홀드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억류하는 거죠. 화물을 뭐 통관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시즈를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디텐션은 한 30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30일 지나면 이제 결국은 시즈를 합니다. 시즈를 한다는 얘기는 압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압류해서 그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forfeiture,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몰수, 즉 정부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죠. 이 디텐션 상태는 아직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홀드만 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규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시즈가 되면은 규제를 위반했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수입자 네가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단은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게 죄인이 된 겁니다. 그죠? 리퀴드 데미지는 이제 계약상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널티나 파인, 이렇게 벌금을 이제 매길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리미널 액션을 수입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수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피해는 수입자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하고 셀러하고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미 정부에서 이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액션에 대해서 결국은 셀러가 책임이 있느냐, 그런 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미 FTA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통 생각했냐면,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다, 프리다, 마치 자유롭게 한미 간에 무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미 정부의 기관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죠. 많은 미국 정부 관정들이 각종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품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EPA, IRB, FDA, USDA, 뭐 DOT, TSA, 뭐 CPSC, 뭐 정말 많습니다. 그죠? Postal Inspection, IP Enforcement, 뭐 여러 가지 그 미 정부의 규제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부 기관 중에서 맏형격이죠. 이 CBP가, 이 관세청이 이제 관세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다른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지만 일단 통과는 관세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관세청을 중심으로 많은 정부기관에서 자기 입장의 규제들을 잣대를 가지고 수입품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이 정부기관의 행정쟁의를 대부분 많이 다 해봤는데, 제가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세관에 관한 것만 몇 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입니다. 328개 이상의 이 세관, 지역 세관이 있고요. 특별히 미 세관에서 좀 주요하게 조사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화물이, 여러분들의 거래가 여기 해당이 된다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타이 덤핑 되는 그런 제품들, 특히 중국에 들어오는 목재라든지 뭐 철강, 그런 것들 많이 해당이 되죠. 또 import safety 관한 이슈, 그리고 intellectual property, 지재권에 관한 거, 그리고 텍스타일. 왜 텍스타일이 이렇게 이슈가 있냐면,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한 47%가 텍스타일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관세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지키지 않고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이건 뭐 끊임없이 정말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관한 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는 관세 레버뉴에 관한 이슈들은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아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 forced labor라 그래가지고 신장 위구르에서 오는 카톤에 관련된 제품들을 심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들을 해보고 느낀 점은 이 케이스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이슈를 미리 피해가는 게, 이 거래를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면은 충분한 다큐멘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슈들에 관해서는 하는 것이 미국 정부와의 법률 분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많은 이슈가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우리 영사관에서 우리 지금 하는 이 행사의 제목이 또 무역거래 뿐만 아니라 이 지재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재권 단속에 관한 것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 세관은 많은 지재권 이슈 가운데서 트레이드 네임이나 트레이드 마크, 또 카피라이트, 그리고 섹션 337 익스클루전 오더라 그래가지고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결정된 특허 관련에 관한 결정을 집행합니다. 제가 뭐 이 상표권의 의미나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보고요. 일단 상표권에 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권을 또 보호하는 세관 등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상표권에 관한 미 세관의 인포스먼트는 카운터피트, 소위 말하는 위조 상표권이죠. 상표 마크나 또는 굉장히 혼돈을 주게 비슷하게 만드는 거, 나이키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루이비통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처벌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패럴렐 임포트, 병행 수입이죠. 우리가 이걸 그레이 마켓 아리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레이 마켓 아리클은 전반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그런 화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관에서 제재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라. 혼돈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confusingly similar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람이 혼돈하면 그거는 이 혼돈의 정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다 confuse 할 필요가 없어. ordinary people들이 전문가가 아니래도 그냥 봤을 때
얼핏 비슷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잠깐 실예를 들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품이 이제 문제되는 상품이 들어오면 수입자들이 통관을 하잖아요. 통관하면 비슷하니까 일단 시작안에서 압류를 합니다. 그죠? 이거 바이올레이션이야, 지재권 바이올레이션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미국 기업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 상표권 소유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미세관한테 이런 우리 제품 비슷한 거 들어오면 그냥 홀드 시켜가지고 잡아가서 좀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똑같은 마크가 찍혀 있을 경우에는 야, 너 이쪽 미국 그 상표권 오너한테 허락받아서 승인 받은 거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승인 요구를 하면 줄 리가 없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압류를 당하는 겁니다. 미 세관은 디테인, 이걸 그냥 억류를 홀드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수입 거절을 할 수 있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널티를 또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 피널티를 마켓 가격까지,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00만 불이면 100만 불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입돼 가지고 인프린징, 소위 말해서 지재권 위반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장으로 딜리버리 됐다 그러면 다시 브링백하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미널 프로시큐션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지재권이 트레이드마크가 물론 등록이 안 돼도 이 지재권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트레이드마크도 하기 바쁜데 세관에서 등록 안 된 것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것을 등록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레이 마켓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패러렐 임포트라는 것은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 오너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다. 야, 이 뭐 말을 제가 하긴 했는데 금방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죠? 이게 그레이 굿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패러렐 임포트는 usually legal합니다. not always.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조금 실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그레이 마켓 아리클은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근데 진짜 이 트레이드마크를 상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키나 뭐 여기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나이키가 중국 공장에서 가져오면 당연히 괜찮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identical하고 substantially indistinguishable record, 트레이드마크랑 완전히 정말 똑같은 트레이드마크예요.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 공장에서는 나이키를 마크를 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런 관계가 없죠. 왜? 자기들이 수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미국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트레이드마크 오너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도 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마켓 굿이란 것은 일단 미국에 있는 상표권 오너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랑 그냥 카운터필 마크랑 달라요. 이 카운터필 마크는 지가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이건 그야 도둑질이죠. 근데 이 그레이 마켓은 좀 달라요. 그레이 마켓은
실제로 허가된 그 상표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실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실예를 들어볼게요. 이 타이드라는 이 가루비누가 있잖아요. 유명한 가루비누잖아요. 당연히 타이드는 트레이드 마크겠죠. 타이드. 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베트남 말이 적혀 있어요. 추행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베트남 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입되었어요. 미국으로. 자, 원래 타이드는 미국의 생산 제품인데 타이드 비누가 이 트레이드 마크는 미국에 있는 타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월남 기업에다 팔았어요. 월남 공장을 만들어서. 야, 이거 만들어가지고 월남에서 파시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타이드가 예를 들면 하나에 10불이라고 칩시다. 10불이라고 치면 월남이라 그래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베트남 국내 고객들을 위해서는 뭐 10불에 팔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5불에 파는 거죠. 자, 이 타이드 라이센스만 가져왔어요. 타이드에서 말하는 그런 레시피들을 다 사용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미국 있는 퀄리티랑 똑같이 만든 거죠. 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에 팔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타이드 트레이드마크 오너의 허락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드를 5불짜리를 사가지고 이 기업이 베트남 기업이 이거를 국내에다가 팔지 않고 국내 세탁소에 팔지 않고 이거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법적으로 리걸한가는 얘기예요. 미국에 7불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미국 시장을 교란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면 여기는 타이드 영어로 찍혀 있는 거고 여기는 월남에서 찍혀 있는 거예요.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이 여기는 메이드 인 USA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걸 이제 그레이 마켓이라 그래요. 물론 이 타이드의 오너는 타이드 이 회사 미국에 있는 이 헤드쿼터는 이 회사가 여기서 이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 정식 타이드 마크를 붙인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 목적으로 판매한 건 아닙니다. 허락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라이센스는 다 받아서 트레이드마크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내가 팔겠다는데 법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왜 미시간에서 단속을 하느냐?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마켓은 일반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제품이 타이드 마크는 제대로 붙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이게 베트남에서 만들었다는 클리어 노티스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가 들리면 이 타이드 회사에서 미세관에다 요청합니다. 이 회사가 틀림없이 보낼 거니까 잡아달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 케이스를 해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말 못하는 스토리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세관에서 단속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그레이 마켓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카피라이트 인포스먼트는, 세관에서 하는 카피라이트 인포스먼트는 이제 완전히 아까 트레이드마크는 비슷합니다. 완전하게 해적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레이 마켓 카피라이트, 컨셉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코딩이 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세관에서 이렇게 지적권에 문제 있었던 상품들을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세관에서는 화물을 인스펙트를 하고 나서 피지컬리 이제 그 사물을 포지션, 즉
시지를 합니다. 그죠? 내가 물건을 이런 웨어하우스에다가 보관시키고, 릴리즈를 시키지 않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목을 찾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나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타이틀, 이 소유권을 정부에다 귀속시켜요. 그게 바로 폴피처 프로시딩이라는 건데, 컨셉이 뭐냐면은 작물이라는 것이에요. 작물. 즉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수입자는, 결국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는데, 수입자는 guilty property, 소위 말하는 도둑질된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게 뭐 도둑 맞은지 안 맞은지 내가 모르는 상태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지금 이 폴피처 프로시딩은 우리 해상법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니셜 했던 건데, 뭐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세관에서 하는 이 압류는 수입자에게 주어지고, 수입자가 이전에 이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이노선트 했던 관계없이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류되면 노티스를 줍니다. 노티스를 주면 수입자에게, 그러면 세관이랑 하면 쟁의를 벌려보든가 페티션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불금을 물고 뭐 트레이드 마크를 다 떼고 내가 다 다시 작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거 트레이드 마크에 문제 없는 겁니다. 세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CBP가, 관세청이 소위 말하는 폴피처 프로시딩, 이 몰수 절차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물을 법적으로 오너십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도네이션 하든지 뭐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US 가버먼트가, 정부가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있다가 뭐가 날라온다? 벌금이 날라와요. 벌금이요. 얼마나? 마켓 가격만큼 날라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70만 불어치를 수입했다. 270만 불어치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시장 가격으로. 그러면 270만 불 벌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지금 US 카스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실례를 하나 들기 전에, 실례를 하나 들면서 이걸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이에요. 자, 수입품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수입품인데요. 제가 이걸 좀 약간 지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유명 상품 좀 비슷해요. 우리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근데 US 카스텀에서는 이거는 모 유명 상품이랑 너무나 컨퓨징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권 위반이다 라고 해서 압류하고 몰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상당히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벌금이 날아왔습니다. 벌금이 270만 불 날아왔어요. 270만 불 날아와서 돈을 언제까지 내라 하고 날아왔죠. 이 고객 입장은 이게 다르다. 모 유명 제품이랑은 다르다. 그리고 CBP에서는 ordinary person,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ordinary person,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금 위반이다. 그러니 우리는 압류하고 몰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make a long story short, 그래서 이 상품을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는 이미 한참 진행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상품을 압류를 푸는 작업은 하지 않았는데, 이 벌금을 날라왔는데, 이 벌금을 없애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세관과의 쟁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 압류 과정에 있어서 인포로에게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아, 저 이슈를 가지고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쟁의를 벌였는데 anyway 결국은 이 세금은 면제받게 됐어요. 면제받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들어올 때 본인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ordinary people들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상품을 만드실 때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하실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CBP 등록인데요. 결국 상표를 요 강의는 이제 수입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수입자들이 자기 트레이드 마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등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세관에다가 등록을 해야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상표권 소유자가 무역거래에서 상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록하는 것을 아주 강추합니다. 자, 뭐 트레이드마크 오너십이라는 것은 first use base죠. 그리고 이 트레이드마크 등록은 USPTO에 우리가 등록을 하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는데 USCBP 이 리콜데이션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CBP가 그 화물을 디테인하고 시즈하고 폴핏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디스트로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두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콜데이션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유저 프렌들리해요. 뭐 상표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런 상표를 찾는 거 등록되는 거 찾는 거 리포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기만 하면 그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콜데이션은 이게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 PTO 레지스트레이션이 있는 한 이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은 리뉴얼을 한다 그러면 CBP가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피라이트는 그 자체에 또 그 요기관이 있죠.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록을 할 때에 그 문의하는 그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이름 집어넣고 뭐 정보를 집어넣고 그런 건데, 제가 몇 가지 좀 주안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등록을 해보면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PTO 레지스트레이션 서티피케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집어넣는데 카피라이트 오피스에서 우리가 등록했다는 거 이제 그런 정보를 집어넣고 트레이드 마크나 카피라이트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 하죠. 그리고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는데 이 포인트 오브 컨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CBP가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 오브 컨택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List of Authorized Manufacturer. 즉 아까 제가 타이드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를 누구한테는 내가 이걸 라이센스 줬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는 이쪽 오케이. 그 사람들 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관계없으니까 그 사람은 받으라지 마시고 요런 사람은 우리 상표를 도용해서 만들 확률이 있으니까 요런 사람도 꼭 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웨스카스에서 인포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등록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만드는 나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상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나라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면 아주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한 뭐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세관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트레이드 네임도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트레이드 마크 카피라이트 반드시 레코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턴트는 뭐 이거는 아주 특별한 회사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만 세관에서 이렇게 인포스를 하지 세관에서 독자적으로 페이턴트를 검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으로 제가 바이오와 셀러와의 또 분쟁, 그리고 문성회사의 분쟁, 그리고 정부와의 법률 분쟁에 대해서 특별히 CBP와의 법률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네 번째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무역대금 추심. 자, 이거 수출을 했는데 미국 회사가 한국 수출자 셀러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케이스죠. 이거는 뭐 참 흔하기도 하면서 골치 아픈 케이스입니다. 참 너무 억울한 케이스죠. 돈을 안 주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돈은 많이 있는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러 지연시키고, 뭐 판매가 안 됐다는 핑계, 상품 하자, 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뭐 연락 안 하고 그냥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이게 많은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초기에는 이 수출자들이 좀 조심을 해요. 이거 괜히 또 뭐 말을 했다가 거래가 끊기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러다가 실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 보면 좀 초기에 하면 뭐 상품에 대해서 좀 홀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압박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그 수입자의 고객에게 액션을 취해서 뭐라 그럴까, 압력을 넣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비용을 리커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뭐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조금 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언제 주겠다 약속한 사람이 미리 줬죠. 그런 건 별 사실은 의미가 없고, 강력한 이 디맨드 레터를 보내서 이 수출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당신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워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바이어들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강심장 회사들에게 뭐 이렇게 편지 하나, 변호사 편지 보낸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송 들어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나중에 뭐 중재를 하고 어쩌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 waste of time, absolutely waste of time. 그냥 소송을 들어가서 강력하게, 일단 나중에 뭐 소송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그 나중에 소송을 드랍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세게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더 좋은 거는 그 회사를 자산 동결, 은행 구자를 동결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해보면 대부분 다 손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제일 좋고, 이제 뭐 소송하고 나중에 이제 케이스가 진행되면서 재판을 좀 빨리 받는 방법이 있죠. 청원수를 통해서 재판을 이제 증거 자료를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뭐 콜렉션 케이스는 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럴 경우는 있어요. 셀러가 어떤 제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바이어가 정말 손해를 보면서 지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재판까지 가는
갈 필요도 없어요. 재판을 가더라도 골석 재판이나 약식으로다가 이 한국 수출자 회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이 판결을 받은 것을 집행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이 소송을 필요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소송은 한국 소송이랑 좀 다르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지루해요. 지루한 게 많습니다. 이제 파일 컴플레인, 소위 소장을 작성해서 법정에다가 파일을 하고, 여기 이제 지방법정에 할 수도 있고 연방법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디에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해 보는 거죠. 하면 소장을 작성해서 콜트에 파일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송달하면 이 송달을 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이 도망다니는 수입자한테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뺀질뺀질 계속, 그냥 소장을 받아야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소장을 안 받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우리가 사람을 약간 뭐 형사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골프장까지 찾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참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한참 골프 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 소장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장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사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장을 던져주고 가면 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이 사람이 그 답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답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골석 재판으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고요. 디폴트로. 그리고 답신을 해서 이제 소송을 좀 질질 끌겠다. 그러면 소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미국 코르트 시스템에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좀 특별하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고는, 플레인티프는, 제가 수출 회사 입장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출 회사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를 요청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름은, 주소는 뭐고, 그 다음에 뭐 사고 난 적은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상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이제 그 인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그 외에 다른 뭐 서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 인보이스나 또 이런 이메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삼기 위해서 서류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상대방이, 그 수입자가 뭐 화물 클레임 때문에 내가 돈을 안 줬다 그러면 그 화물 클레임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자료를 내놓으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포지션인데요. 이 데포지션이 좀 파워풀합니다. 이 데포지션이 무서워가지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데포지션은 그 상대방 회사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무역 거래를 했던 실제 그 사람을 법정 속기사가 있는 그 말하자면 이제 재판에서 똑같이 정언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뭐 그 정인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전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뭐 이런 이제 모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콜 액션이 있지만, 그런 걸 다 합쳐서 프리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지나면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하고 이제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슈프림 코트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할, 한국 수출자가 경험할 케이스들은 뭐 이렇게 재판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재판을 가더라도 뭐 이렇게 뒤늦게 뭐 어필하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데포지션까지 해보면 답이 나오죠. 대부분 답이 나와요. 정말 트라이얼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뭔가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이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아, 제가 사실 이 설명을 다 뭐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수금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를 잘 선정해가지고 가처분과 같은 그런 스트롱한 액션을 겸해서 소송을 하시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컬렉션 소송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판결문을 적속히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요? 끝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완전히 정말 도망 다니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판결문이 그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금융 활동을 못하도록 저당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나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상당히 몇 년 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받은 재판 판결 금액을 받은 적도 있는데, 실제로 받고도 있고, 예. 이제 사실은 이 소송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시려면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좀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송 비용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그 변호사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리카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잘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캘리포니아 지방법정 혹은 연방법정에서 소송을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을 사기당한 케이스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죠. 한국에 있는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품 대금을 20만 불 정도를 이 미국 회사 B사의 그 웰스파고 뱅크 은행 계좌로 송금을 했으나 이메일 해킹으로 이 B사의 구좌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구좌로 들어갔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이메일이 교묘하게 비슷해서 아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회사로부터 선임을 받고 이 해킹 사실이 확인된 후 바로 이제 우리가 FBI 통보를 하고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반환을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정에 소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의 책임 문제로 우리가 소송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물론 뭐 불행하게 이메일 해킹을 당했죠. 해킹을 당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안점은 한국 소재 A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즉시 이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동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또 시기를 놓치면 좀 이렇게 그 원금을 회수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실제 케이스인데, 그 두 번째는 좀 반대의 사건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 C사가 미국에 있는 D사에게 30만 불 상당의 상품을 이제 판매를 했죠. 수출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D사에서 그 대금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를 해보니까 D사는 그때 알게 됐죠. 자기들이 이메일 해킹으로다가 상품 대금을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겁니다. 저 외국으로. 그래서 D사는
시사에 대한 한국 회사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또 공동 책임도 주장하면서 대금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회사를 대리해서 미국 디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금을 결국은 우리가 대금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딥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고 이중으로 지불했다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D사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참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고 그렇지만 대금 지불 책임이 D사에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피력을 하면 이제 그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좀 단순하면서 흔히 있는 수출 대금 추심 소송입니다. 사건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A사가 미국에 있는 B사에게 상품을 수출을 했죠. 수출을 하고, 그렇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죠. 근데 대금 지불이 이제 자꾸 지연이 되고 뭐 오늘 준다 내일 준다, 결국에는 연락이 두절된 케이스입니다. 연락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 회사들의 사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한국 수출회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회사는 이제 그 초기 강력한 디맨드 레터를 송부해가지고 B사, 또 B사의 대표, 또 B사와 관련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또 그 B사를 상대로 그 가처분 신청을 해서 B사의 금융 계좌 동결을 시도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B사에서 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수출 대금을 무사히 받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회사가 계속 이제 뭐 중간에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고 잠적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자매회사에다가 그 자금을 전부 다 트랜스퍼를 해버린다 그러죠. 뭐 한국말로는 빼돌린다는 말을 쓰는데 좀 약간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회사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서 대응을 했을 때 그 수출 대금을 무사히 잘 받을 수 있다는 케이스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요. 네 번째 케이스는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고 우리가 이런 법률 분쟁에 있어서 운송사까지 관련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향후 법률 분쟁 방지에 좀 도움이 되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기호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A사가 미국에 있는 B사에게 의류 제품을 한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수출할 때 그 결제 조건이 화물 도착 후에 30일 가량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도착하고 그 화물을 뭐 예를 들면은 최종적인 그 바이어죠.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메이저 마켓에 도착을 시키고 딜리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불을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불 조건이 한국 수출 회사에게는 좀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일종의 갑의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PO가 그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이후에 그 미국 소재에 있는 B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A사가, 한국에 있는 A사가 B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화물을 릴리즈하지 말고 억류하라고 운송회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운송회사에서는 시퍼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화물을 릴리즈하지 않고 홀드를 했죠. 반면에 B사는 빨리 이 화물을 받아서 고객사에게 또 전달을 해야 또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아주 더 복잡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또 이 의류 제품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의류 제품은 시간을 놓치면 그 제품을 팔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즈널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법률 문제가 발생했는데 B사에서 A사로 보낸 PO, Purchase Order에 보면 대금 지불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화물 도착한 후에 지불한다고. 물론 그 A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에는 없습니다. 인보이스에서는 뭐 평소에 하는 대로 하니까 없었지만 이 바이어인 B사는 화물을 빨리 받아야 또 그 B사도 또 대금을 고객한테 받고 그렇게 해서 A사에게 지불할 수 있는데 릴리즈 안 하기 때문에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된 거죠. 운송회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B사의 입장을 알겠지만 셀러인 한국에 있는 셀러의 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릴리즈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사가 저희를 선임해서 자문을 구했는데요. 계약서에 따라서 대금 지불 기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A사가 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화물 인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멀전시로 법정 명령을 받아가지고 엑스파르테라고 그러죠. 이멀전시로 우리가 법정 명령을 받아가지고 화물을 선박회사로부터 강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화물을 이제 인도를 받고 그 이후에 그 B사는 미국에 있는 B사는 왜냐하면 인도를 지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업 손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크레딧이 그 회사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니까 다음 오더를 받을 때도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업 손실이 생겼는데 이 영업 손실에 대한 추가 소송을 해가지고 100만 불 이상의 승소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미국 바이어가 진짜 100% 승소한 케이스인데요. 한국에 있는 수출회사가 이 PO에 나와 있는 그 terms and condition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거나 그걸 무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 케이스의 주안점은 결국 PO상의 terms and condition이 양자 간의 계약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머티리얼한 그런 계약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크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역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위에 있으려면 이런 PO상의 terms and condition에서 이 셀러 입장에서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든지 그 조항을 뺀다든지 아니면 좀 다르게 바꾼다든지 그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PO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PO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률 분쟁 방지와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컨트랙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실제로는 이메일로 뭐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구두로 전화로도 우리가 오더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래도 PO를 작성하잖아요. 바이어가 PO를 작성하는데 이 바이어가 작성한 PO를 셀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페이먼트 텀이라든지 딜리버리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분쟁 시 어디서 소송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좀 잘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쪽에서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그 조건을 처음에는 사실은 중요성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 이게 나중에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PO 단계에서부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요 무역 용어, 애틀리스트 우리 그 인코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먼트 텀이라든지 그 빌 오브 레이딩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할 때, 무역 거래를 할 때, 아, 이게 내게 불리하겠구나. 아니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 이거는 조금 내가 불리하니 이걸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역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또 권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처 신용조사인데요. 뭐 거래처 신용조사를 하고 시작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명함을 본다든지 웹사이트만 봐가지고 참 알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자매 회사가 있는지 뭐 고용인이 몇 명인지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래도 직원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쉽게 망할 수 있는 회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죠. 근데 보통 그 바이어들이 그냥 원맨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소규모 회사는 작지만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대금을 지불 못했을 때 우리가 리카버리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그 상대편 수입자의 자산 같은 것도 조사가 가능하다면 살펴보는 것이 이런 분쟁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 문제를 인지한 다음에 액션을 좀 빨리 취하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시간을 좀 놓쳐버리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풀기 힘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뭐 잘 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그런 PO나 계약서나 그런 걸 작성하실 때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분쟁을 뭐 피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좀 이렇게 강력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분쟁 방지 및 대응 방안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